먼 옛날 한양의 중심이라 불리는 운종가 뒷골목에는 밤안개보다 더 짙고 끈적한 욕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비단과 쌀을 실은 수레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활기가 넘쳤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묵직하게 내려앉으면 그 거리는 전혀 다른 흉측한 얼굴을 드러냈지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사람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화려한 기와집 담장 너머로는 매일 밤 알 수 없는 비명과 여인의 신음이 섞여 흘러나와도 그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한양은 겉보기에는 태평성대였으나 속은 이미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고관대작들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괴이한 비술에 심취해 있었고 힘없는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딸 자식을 찾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문턱은 높았고 정의는 돈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이렇듯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운종가 가장 깊숙한 곳. 썩은 물 냄새와 매캐한 향 냄새가 뒤섞인 골목 끝자락에는 허름한 점집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간판도 없이 그저 낡은 깃발 하나만 위태롭게. 펄럭이는 이곳은 산 사람보다 죽은 자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기이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그 점집의 주인은 장수라 불리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두 눈을 검은 천으로 칭칭 감고 있는 맹인이었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그를 두고 눈뜬 봉사가 아니라 감은 눈으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기인이라 불렀습니다. 장수의 앞에는 항상 닳고 다른 붓한 자루와 먹물이 마르지 않는 벼루가 놓여 있었지요. 그는 찾아오는 손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님 뒤에 찰꺽머리처럼 들러붙은 원한 서린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점괘는 예언이 아니라 죄지은 자들의 발자취를 읽어내는 심판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내가 점집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대뜸 금전이 두둑이 든 복채 주머니를 던지며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번에 큰 상단을 꾸리려는데 운수가 트이겠느냐.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듣기 좋은 소리 좀 해보거라. 장수는 묵묵히 먹을 갈던 손을 멈추고는 검은 천으로 가려진 얼굴을 들어 사내의 허공 뒤편을 응시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며 촛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수의 인매가 비틀리며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운수를 논하기 전에 내 놈 어깨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는 그 계집부터 내려놓는 게 좋겠구나. 숨이 막히지도 않느냐?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수는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종이가 아닌 허공에 힘차게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붓 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내의 뒤에 형체가 없던 공기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에 퉁퉁 불어버린 끔찍한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장수는 혀를 찼습니다. 장수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눈으로 그 형상을 보며 붓으로 영혼을 다루는 영매이자 화공이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의문스러운 사고로 육신의 눈은 닫혔으나 그 대가로 열린 영적인 눈은 더욱 끔찍하고 선명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수의 곁에는 항상 묘한 바람이 머물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서도 그의 머리카락 끝은 누군가 어루만지는 듯 살랑거렸지요.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 장수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누이의 영혼이었습니다. 누이는 장수의 귀에만 들리는 목소리로 위험을 알리고 때로는 그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라버니, 조심하세요.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하고 위험한 냄새예요. 누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장수는 붓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장수가 이토록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점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한양 최고의 거상 김대방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김대방은 겉으로는 인자한 자성가 행세를 하며 칭송받았지만 뒤로는 젊은 처녀들의 정기를 탐하여 자신의 젊음을 유지한다는 끔찍한 소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방의 저택에서 하녀로 일하던 아이가 의문의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장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수의 점집 문지방을 넘는 기이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그것은 산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축축하고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장수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김대방의 그림자가 자신에게까지 뻗어왔음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장수가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먹물을 듬뿍 머금은 붓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곧 운종가 뒷골목을 붉은 피로 물들일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네. 장수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적막한 점집을 울렸습니다. 장수의 점집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들어선 여인은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안의 여식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행색은 기이했습니다. 고운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앵두 같아야 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수의 예민한 코를 자극한 것은 여인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주옷에 배어있는 최고급 사양 냄새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고인 웅덩이에서 나는 썩은 물 비린내와 오래된 먹물 냄새였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장수의 앞에 주저앉으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한양 최고의 거상, 김대방의 하나뿐인 양녀 소희였습니다. 천하의 김대방이 애지중지 키운다는 딸이 어찌하여 야심한 시각에 남루한 맹인 점쟁이를 찾아와 목숨을 구걸한단 말입니까? 장수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산 사람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나 내 코에는 이미 죽은 자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낭자는 어찌하여 무덤 속의 공기를 달고 이곳까지 오셨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소만. 소희는 장수의 차가운 말에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장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수의 머릿속에서 비하는 날카로운 이명과 함께 고막을 찢는 듯한 수십 명 여인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수는 감전이라도 된 듯 소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앞, 아니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의 가녀린 발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춤에 검고 축축한 형체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물에 퉁퉁 불어버린 여인들의 원기였고 소희를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밤마다 젖은 여인들이 나타나 제 목을 조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저 몸이 허한 탓이라며 보약을 지어주시지만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형체들은 더 선명해집니다. 도사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장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수를 봐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이 뼈에 사무친 악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원기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누이가 죽었을 때 맡았던 그 비릿하고 억울한 죽음의 냄새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본능적으로 이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마저 저 깊은 원한의 늪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가시오. 내 붓으로도 달랠 수 없는 원한이오. 그들은 낭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낭자의 뒤에 있는 누군가를 노리고 있소. 장수가 등을 돌리려던 찰나 귓가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죽은 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라버니, 저 아이에게서 내 냄새가 나요. 살려주세요. 저 아이도 저처럼 억울하게 죽을 거예요.
제발 외면하지 마세요. 누이의 애타는 속삭임에 장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김대방의 양녀, 그리고 누이와 같은 냄새. 모든 단서가 김대방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했던가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소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앞장서시오. 그 댁의 기운을 한번 봐야겠소. 낭자의 뒤에 숨은 진짜 괴물을 말이오. 소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김대방의 저택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하나 장수가 느끼기에 그곳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화려한 정원수 사이사이에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지요. 아버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부디 편히 둘러봐 주십시오. 소희는 장수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사랑채가 아닌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안채 뒤편의 별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강력한 사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짐짓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저쪽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려. 무엇을 하는 곳이오? 아, 저곳은 아버님께서 조상님께 기도드리는 사당입니다. 아무도 드리지 않으시지요. 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에 대고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도 먹물도 없이 그저 마른 붓으로 허공을 가르는 맹인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붓끝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검은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로 저택 곳곳에 숨어있던 잡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모습이 말입니다. 이것은 장수만의 비술, 귀곡화, 즉 귀신을 부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소희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장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누구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붓을 놀리느냐? 어둠 속에서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방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숨소리를 내며 장수와 소희를 포위해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수에게 어둠은 오히려 익숙한 전장이었으나 상대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쇠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왼쪽 귀를 스쳤습니다. 낭자, 고개를 숙이시오. 장수가 소리침과 동시에 소희의 머리 위로 몽둥이가 윙하고 지나갔습니다. 장수는 소희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이 쓸렸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놈을 잡아라. 대감마님께서 살려서 데려오라 하셨다. 껍질을 벗겨 죽일 것이다. 수하들이 좁혀오자 장수는 품에 있던 먹물통을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붓으로 바닥에 먹물을 찍어 순식간에 부적을 그려나갔습니다. 내 눈을 가린 것은 어둠이 아니라 진실을 보기 위함이다. 썩 물러가라. 장수의 호령과 함께 바닥에 먹물이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더니 수하들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그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이 누이 귀신이 장수의 귓가에 급박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오른쪽 담장이에요. 그쪽이 뚫려 있어요. 장수는 소희의 손목을 낚아채고 오른쪽 담장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수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수하들의 고함 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숲속으로 몸을 숨긴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대체 저들은 누구입니까? 아버님의 하인들이 어찌 저를... 낭자, 이제 돌이킬 수 없소. 낭자의 아비는 사람이 아니오.
장수의 말에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습 속의 정막을 깨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김대방의 거대한 음모는 그 아가리를 벌린 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낡은 붓을 매만지며 결심했습니다. 이 붓으로 놈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숲길을 내달리던 장수와 소희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소희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으나 그림자는 날쌘 짐승처럼 튀어나와 장수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한 소나기 힘에 장수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지요. 이 밤중에 귀신 시인년과 눈먼 봉사가 산속을 헤집고 다니니 내 놈들이 그 흉흉한 소문의 주범들이냐.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은 포졸 복장을 한 중년 사내 박포교였습니다. 그는 몇 달째 한양 바닥을 떠들썩하게 만든 처녀 실종 사건을 홀로 쫓고 있던 집요한 수사관이었습니다. 장수는 목이 졸리는 와중에도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사내에게서는 묵은 술 냄새와 함께 며칠 밤을 새운 자 특유의 쩐내,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뜨거운 피 냄새가 났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멱살 좀 놓으시오. 범인을 잡고 싶거든 줄을 잘못 썼소. 진짜 범인은 저기 저 담장 너머 비단 이불 덮고 자는 김대방이란 말이오. 장수의 당돌한 외침에 박포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역시 김대방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물증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박포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훑어보다가 슬그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장수는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이 낭자가 바로 그 증거요. 김대방이 애지중지 키웠다던 양녀. 허나 실상은 잡아먹기 위해 살찌운 재물이지. 소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버님이 지어주신 보약, 따뜻한 잠자리,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수는 잔인하리만치 냉정하게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낭자, 아침마다 마셨다던 그 귀한 약에서 무슨 맛이 났소. 혹 비릿하고 역한 맛을 단물로 가리지 않았소. 소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이 붕 뜨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박포교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건져 올린 시신들, 하나같이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 헌데 그 뱃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방부제 섞인 수은 덩어리였다. 시신이 썩지 않게 하려고 산 사람에게 독을 먹인 게야. 소희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토해냈습니다. 그녀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사육이었고 아버지라 불렀던 자는 도살자였습니다. 충격과 공포로 오열하는 소희를 보며 장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대방은 단순히 여색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흑마술로 불로장생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수의 귀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쇠꼬챙이로 고막을 쑤시는 듯한 고통의 장수는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명이 아니었습니다. 저택 안 깊숙한 곳에서 김대방이 주술을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수의 영적인 능력을 감지한 김대방이 그의 귀와 감각을 차단하려 저주를 날린 것이었지요.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장수가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윙윙거리는 소음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청각의 상실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황한 박포교가 장수를 흔들었지만 장수는 허공에 대고 헛손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대방의 저주는 강력했습니다. 장수의 코와 귀, 그리고 영적인 감각마저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었지요.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놈이 의식을 시작했어. 오늘 밤 붉은 달이 뜨면 이 낭자의 심장을 꺼낼게야. 장수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박포교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장수를 업고 소희의 손을 잡은 채 김대방의 저택 뒤편 버려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박포교가 미리 파악해 둔 비밀 통로였습니다. 마른 우물 바닥을 드러내자 좁고 축축한 개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곳은 저택의 지하 밀실로 이어지는 길이었지요. 장수는 박포교의 등에 엎여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그는 이제 오직 박포교의 거친 숨소리와 등, 근육의 움직임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지날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 밀실의 벽면 가득 수십 장의 미인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박포교는 횃불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림들을 비추었습니다. 그가 강물에서 건져 올렸던 바로 그 처녀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사람을 죽여 그림 속에 가두었단 말인가. 박포교의 탄식에 장수가 비틀거리며 박포교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귀는 먹먹했으나 피부에 닿는 끔찍한 원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수는 벽을 더듬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와 거친 붓자국. 그 순간 장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 붓자국, 낯설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뻗어나가다 끝에서 묘하게 꺾이는 필치. 그것은 바로 장수의 스승이 쓰던 화법이었습니다. 장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스승은 몇 년 전 의문의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었습니다. 허나 사실은 김대방에게 납치되어 죽는 순간까지 협박에 시달리며 이 저주받은 그림들을 그렸던 것입니다. 스승님. 장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림 속에서 스승의 피 섞인 눈물과 고통스러운 비명이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김대방은 스승을 죽이고 그 제자인 장수의 눈까지 멀게 했으며 이제는 소희마저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오르자 막혔던 혈이 뚫리는 듯했습니다. 장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 비릿한 피 냄새가 마비되었던 그의 감각을 억지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박포교, 낭자를 지키시오. 놈이 오고 있소. 장수의 말대로였습니다. 밀실의 저편, 어둠 속에서 붉은 도포를 입은 김대방이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제사용 단도가 들려 있었고 등 뒤에는 수많은 악귀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제 발로 제단에 올라오다니 기특하구나. 내 오늘 너희들의 피로 영원한 젊음을 완성하리라. 김대방의 목소리가 지하 밀실을 울렸습니다. 박포교가 칼을 뽑아 들고 앞을 막아섰지만 김대방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박포교가 벽으로 처박혔습니다. 인간의 무력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사술이었습니다.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눈멀고 병든 점쟁이 장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자신의 낡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붓, 그리고 자신의 피.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장수는 보이지 않는 눈을 김대방에게 고정했습니다. 내 놈의 추악한 욕망을 그릴 화폭이 준비되었다. 그 더러운 낯짝을 들이밀어 보거라. 지하 밀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도포를 휘날리며 다가오는 김대방의 위압감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바닥에 깔린 냉기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냈지요. 벽에 처박힌 박포교는 신음을 흘리며 일어나려 애썼으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습니다. 내 놈의 붓질이 아무리 날래다 한들 내 손짓 하나보다 빠르겠느냐. 오냐. 내 스승 곁으로 보내주마. 김대방이 손을 휘젓자 재단 위에 놓여있던 촛대들이 화살처럼 나라와 장수의 어깨와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붉은 피가 솟구쳤으나 장수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점점 흐릿해져 가는 의식이었습니다. 김대방의 사술이 장수의 영혼마저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흑천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장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멈출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장수의 텅 빈 머릿속으로 서늘하고 익숙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의 곁을 맴돌던 누이의 영혼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는 보세요. 더 이상 숨지 말고 저 추악한 진실을 똑바로 보세요. 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애처로움이 아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 순간 장수는 자신의 눈두덩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기운이 안개처럼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장수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귀신들의 형상을 견디지 못할까 염려한 누이의 영혼이 스스로의 손으로 장수의 눈을 가려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손을 치울게요. 누이의 속삭임과 함께 장수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검은 장막이 사라졌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년 만에 마주하는 세상의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장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선명해지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김대방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대방을 중후한 거상으로 보았으나 장수의 눈에 비친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썩은 걸레 조각을 기워 입은 듯한 누더기 영혼. 그 사이사이로 고통에 일그러진 원기들의 얼굴이 덕지덕지 붙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빚어낸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내 놈,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구나. 장수가 눈을 부릅뜨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맹인인 줄만 알았던 장수의 눈동자가 시퍼런 안광을 내뿜으며 자신을 쏘아보자 김대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춤했습니다. 내 놈, 눈이 보이는 게냐? 장수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하얀 천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김대방이 제사를 위해 준비해 둔 거대한 명주천이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툭 하고 터진 입술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그 피를 듬뿍 찍었습니다. 먹물 대신 자신의 뜨거운 피로 놈의 영혼을 가둘 감옥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아라. 저 미친놈을 당장 죽여. 김대방의 비명의 지하 밀실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괴물들이 튀어나와 장수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붓을 쥔 그의 손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획을 그을 때마다 허공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달려들던 그림자, 괴물들이 찢겨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칼이요. 붓질이 아니라 검무였습니다. 괴물들이 장수의 몸을 핥히고 물어뜯었지만 장수는 고통을 연료 삼아 더욱 미친 듯이 붓을 눌렸습니다. 하얀 명주천 위에는 김대방의 흉측한 본 모습이 굵은 피로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게 벌린 입, 뱀처럼 교활한 눈,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찬 수많은 원혼들까지. 장수는 놈의 껍데기가 아닌 썩어 빠진 영혼의 밑바닥을 화폭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리지 마. 멈추란 말이다. 자신의 영혼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김대방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직접 단도를 들고
장수의 심장을 노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뱀의 혀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장수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석에 쓰러져 있던 박포교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날렸습니다. 어서 그리시오. 이 놈은 내가 막겠소. 박포교가 김대방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김대방이 박포교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찍었지만 박포교는 피를 토하면서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먹을 갈아라. 어서. 장수의 외침에 넋을 잃고 있던 소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엎드려 벼루에 자신의 눈물을 떨구며 먹을 갈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먹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자매들을 위한 진혼의 눈물이었습니다. 소희가 건넨 먹물을 붓에 듬뿍 묻힌 장수는 그림 속 김대방의 얼굴에 마지막 점을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동자였습니다. 활용점정.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으면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 하였으나 장수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악귀를 그리고 눈동자를 찍으면 그 악귀는 영원히 그림 속에 갇히게 되는 봉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이 화폭에 영원히 가두노라. 봉. 장수의 기압과 함께 붓끝이 그림 속 괴물의 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러자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명주천 속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괴물이 입을 쩍 벌리더니 헌실의 김대방을 향해 붉은 손을 뻗은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나. 놓으란 말이다. 김대방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림 속에서 뻗어나온 수십 개의 붉은 손들이 김대방의 발목을, 허리를, 목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장수의 그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수십 장의 미인도, 그 속에 갇혀있던 억울한 처녀들의 원혼들이 일제히 그림 밖으로 손을 뻗어 김대방을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니, 괴물아. 이제 그만 죗값을 치르세요. 소희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대방은 처절하게 발버둥 쳤으나 원한 서린 손길들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이 종이처럼 구겨지며 서서히 그림 속으로, 2차원의 평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나는 영원히 살아야 해. 나는 왕이 될 몸이다. 으아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김대방의 마지막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림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팽팽했던 명주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대방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붉은 그림 속에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채 영원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김대방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지하 밀실을 가득 채우던 악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린 미인도 속의 여인들은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하얀 나비가 되어 하나둘씩 그림 밖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좁은 지하 밀실은 이내 수십 마리의 빛나는 나비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해방된 영혼들의 마지막 춤사위였습니다. 장수는 붓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다시금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고 영력을 모두 쏟아부은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너머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누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생했어요, 오라버니. 누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장수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 속에서 찾아온 휴식이었습니다. 지하 밀실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피 냄새와 원한의 냉기가 거치고 어느덧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간 원혼들이 남긴 자리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정신을 차린 박포교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바닥에 떨어진 명주천을 집어 들었습니다. 천을 본 박포교는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김대방이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림이라기보다는 영혼이 박제된 흉물 그 자체였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어. 이제 이놈은 영원히 2,000조각 안에서 죗값을 치를 게야. 박포교는 그림을 둘둘 말아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욕망의 최후가 담긴 저주받은 물건이었으니까요. 한편 쓰러진 장수의 곁을 지키던 소희가 다급하게 그를 흔들었습니다. 도사님, 정신 차리세요. 눈을 좀 떠보세요. 제발. 소희의 눈물 젖은 목소리에 장수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나 그의 눈동자는 다시 예전처럼 초점을 잃고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고 사악한 영혼을 봉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력을 쏟아부은 대가로 그는 다시 빛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낭자, 울지 마시오. 내 비록 눈은 다시 닫혔으나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맑아진 것 같소. 귀를 찢을 듯한 비명 소리도 코를 찌르던 썩은 내도 더 이상 나지 않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소. 장수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서늘한 바람, 누이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이는 장수의 눈이 되어주고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준 뒤 미련 없이 저승으로 떠난 것입니다. 장수의 입가에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가거라. 내 동생아.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꽃길만 걷거라. 날이 밝자 한양 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하의 거상 김대방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의 저택 지하에서 수많은 실종자의 유품이 발견되면서 그의 추악한 이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박포교는 김대방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억울하게 죽은 처녀들의 신원을 찾아주었고 김대방의 재산을 몰수하여 유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김대방이 야반 도주를 했다거나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고 수군거렸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오직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온종과 뒷골목, 여전히 간판 없는 그 허름한 점집에는 다시금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리겠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따은 소희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구하였던 그녀는 장수의 제자이자 눈이 되어 점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 장수는 여전히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달고 다른 붓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이번 손님은 갓을 쓴 선비님이신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다. 소희의 나긋한 설명에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귀신을 보고 협박을 하거나 날선 말을 내뱉는 도끼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는 찾아오는 이들의 아픈 마음을 듣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희망을 그려주는 진정한 화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님, 벼슬길이 막혀 답답하시지요? 네, 오늘 선비님을 위해 길을 터주는 부적을 하나 그려드리지요. 장수가 붓을 들어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귀신 그림이 아니라 험한 산을 넘어 시원하게 뻗은 오솔길과 그 위를 나는 참새 한 마리였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그 누구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집 문을 닫으며 장수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바깥 공기가 차구나. 하늘에 달이 떴느냐? 네, 스승님. 아주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꼭 스승님의 마음처럼 환합니다. 장수는 빙그레 웃으며 품속에서 작은 방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맑고 청아한 방울 소리가
가을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원한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로하는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장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사람의 마음이며,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재물은 분유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견딜 수 없으나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귀한 생명을 키운다 하였습니다. 김대방은 그 재물을 썩혀 자신을 망치고 타인까지 해쳤으나 장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욕망으로 얼룩진 그림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풍경화인가요? 부디 오늘 밤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리피아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